제3장 입법의회와 국민공회. 입법의회는 우익인 라파에트가 이끄는 페앙파와 좌익인 자코뱅파가 있었는데, 자코뱅파도 브리스와 콩도르세가 이끄는 온건파와 로베스피에르와 쿠퉁이 이끄는 과격파로 나뉘게 됩니다. 온건파는 후세의 역사가에 의해 지롱드 당으로 불리고, 자코뱅은 산악파로 알려집니다. 이렇게 프랑스는 권력을 장악한 의회와 시의회를 뜻하는 파리 코민의 움직임, 그리고 민중의 봉기가 혁명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1791년 당시 프랑스는 식량 부족과 식료품값 폭등으로 농촌의 가난한 민중 봉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등 외부의 군사 위협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왕권 회복을 목적으로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온건파 지롱드는 폭동의 원인을 귀족들이 선동으로 보고 이를 일소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코뱅당의 로베스피에르만이 전쟁으로 인해 군사 독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쟁에 반대합니다. 후일 나폴레옹의 출현으로 이 예언은 실현되고 맙니다. 1792년 결국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연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왕과 라파에트는 오스트리아와 내통을 하며 전쟁을 이용해 권력을 되찾기 위한 모의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8월 10일 봉기를 일으켜 파리 시의회, 즉 파리 코민이 실권을 쥐게 됩니다. 파리 코민은 왕권을 정지시키고 보통 선거에 의한 새 의회인 국민공회를 결정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짧은 기간 동안 3부회, 국민의회, 제헌의회, 입법의회, 그리고 국민공회를 거치며 왕정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8월 10일의 봉기로 시민들은 귀족들이 입는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하며 상필로트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러한 파리 코민의 지도자는 로베스피에르의 단짝 당통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실력자 마라도 이때 파리 코민 감시위원회로 등장합니다. 프랑스 혁명과 같은 대변혁의 시기에 수많은 인물들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때 프로이센이 국경을 넘는 긴박한 상황이 생기고 투옥된 반혁명 혐의자가 반란을 계획한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혁명의 불길은 과격하게 변하며 수감자들을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혁명 사학자 마티에는 이 시기를 숭고한 정신과 악마의 잔인함이 나란히 나타난 때라고 표현합니다. 라파에트가 몰락한 자리를 차지한 지롱드파는 점차 보수화하며 자코뱅당과 대립하게 됩니다. 지롱드는 부르주아의 경제적 자유와 사유권과 자유보장을 이념으로 삼고, 자코뱅당은 소유한 것이 없는 민중의 생산수단을 먼저 보장하여야 한다고 농지법을 추진합니다. 지롱드파는 공산주의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 당시 공산주의는 루소의 공화주의와 평등주의 이상을 혼합한 용어로 이해되었습니다. 9월 20일 후퇴만 거듭하던 프랑스군이 발미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괴테는 프로이센 군영에서 발미의 전투를 보고 이날 이곳에서 세계사의 새 시대가 시작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왕의 음모가 적힌 문서가 궁에서 발견되며 시민은 왕의 처형을 주장합니다. 1793년 시민의 지지에 힘을 얻은 자코뱅당은 표결에 붙여 왕의 사형을 결정합니다. 1월 20일 선혈이 뚝뚝 떨어지는 왕의 머리를 들어보이자 광장을 메운 군중이 환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이를 지켜보며 울었고, 지롱드파의 부르주아지는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혁명의용군은 착실히 군사적 승리를 이루었으나 국왕의 처형으로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이 혁명의 불길이 번지는 것을 우려해 교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혁명과 조국의 운명이 다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또한 방대 지방에서 정부의 무리한 의용군 모집과 생활고에 시달린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라 안팎으로 혼란한 시기에 자코뱅당은 강력한 집권기구인 공안위원회를 신설합니다. 마라는 과격한 방법밖에는 자유를 수립할 길이 없지 않은가며 정당화합니다. 결국 이러한 반란과 전쟁은 혁명의 과격파와 산악파에 의한 공포 정치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지롱드파와 자코뱅당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로베스피에르는 파리 민중 상킬로트의 봉기를 선동하며 의회를 장악합니다. 혁명은 공포 정치로 돌진하게 됩니다.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수립한 지롱드파도 혁명의 배신자로 찍히며 이제는 누가 진짜 애국자이며 누가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산악파는 귀족 성직자의 재산몰수, 무상토지, 보통선거제 등의 혁신적인 헌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자코뱅당의 몰락으로 한 번도 시행을 하지 못하고 맙니다. 이때 공포 정치의 방아쇠를 당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7월 14일 마라가 암살됩니다. 마라의 뒤를 이은 로베스피에르는 군사적 위기상황과 혁명파 의원의 뇌물사건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는 식량소송 등의 위기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사람을 압도하는 웅변과 완전한 공평무사, 결코 부패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로 민중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불꽃 같던 로베스피에르의 삶을 다룬 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을 읽어보면 혁명에 대한 그의 진지한 성찰과 내면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중의 지지로 혁명 세력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안위원회는 폭주를 시작합니다. 1794년 초부터 1794년 2월 초까지 1667명을 총살했고 익사형으로 최소 2000명을 처형하였습니다. 혁명정부는 혁명력을 제정하며 진정한 이성의 역사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혁명파 안에서 내분이 고개를 듭니다. 우파인 당통파는 혁명을 청산하고자 하며 좌파인 에베르와 대립을 합니다. 이때 생지스트는 에베르의 이념을 뛰어넘어 반혁명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돈 없는 애국자에게 무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유명한 방토즈법을 주장하고 당통의 부정부패를 고발합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생지스트 등의 활약에 힘입어 당통파뿐 아니라 에베르까지 없애고 완전한 정부 독재를 하면서 혁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1794년 6월 10일 프레리알 법을 제정하고 부정부패 혁명가를 철저히 숙정을 하고 그 유명한 방토즈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포정치의 잔혹함을 말하는 한편 혁명정부의 지배자들은 공화국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혁명정부는 방토즈법이 늦어지고 언론 탄압과 공포정치로 이익을 얻은 공무원과 군수사업자에 대한 비판 등으로 대중적 기반을 점차 잃어갔습니다. 1794년 7월 혁명력 테르미도르의 로베스피에르는 내부의 분열과 불화를 잠재우고자 공회에서 연설을 하며 결정적 실수를 하였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반대파의 실수를 언급하며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의 로베스피에르는 지나치게 높을 정도의 인기와 청렴결백하다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 때문에 대다수의 의원들이 자기를 겨냥한 것이라고 의심하며 처형당할 수 있다는 오해를 낳게 됩니다. 이리하여 테르미도르 쿠데타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로베스피에르 일파는 기습적인 체포를 당하고 몰락하고 맙니다. 저자는 테르미도르 반동은 프랑스의 민주공화주의를 100년간 후퇴시켰다고 말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테르미도르 9일로서 막을 내리고 나폴레옹의 재정과
부르봉 왕가의 보기로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현재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자코뱅의 평등주의는 민주주의 사회적 토대를 세우기 위해 무산 시민을 없애고 일정 소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등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치는 1793년 제정한 헌법에 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진다고 저자는 말합니다.